강의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김상협입니다. 이미 저 김홍진 사장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저보다 더 간명하고 그 통찰력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많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보아오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이제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가셨고, 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친우죠, 원희룡 제주지사 또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리커창 총리가 경연제로 한 해는 리커창 총리, 한 해는 시진핑 주석 이렇게 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리커창 총리가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의 주제가 뭐 여러 가지, 거기 5G, 우리 KT 사장님 뵈셨습니다만 이 5G라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움직이는 어떤 속도나 체계는 한국이 제일 먼저 세계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훨씬 더 입체적이지 않은가. 우리가 앞서 갔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도 뒤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위기감을 느꼈습니다만, 그건 하나의 큰 주제의 세부 주제였고, 세부 주제는 역시 이 중국, 한국 그리고 동북아, 더 나아가 아시아의 지속 발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우리의 관심사인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폭넓게 논의가 됐습니다. 반기문 총장님께서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거국적 기구를 수락하신, 미세먼지에 대한 그 거국적 기구를 수락하신 것도 이게 이제 기후 변화와 밀접히 관련돼 있고, 또 아주 다층적인 그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필연적인 어떤 소명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주는 도전도 굉장히 거대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인류가 경험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도전에 대응해 나가면서 사실은 전에 없던 새로운 기회도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녹색이 아니라 거기다가 성장, 녹색 성장이라는 이제 좀 패러다임을 좀 가져가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로벌 리스크로서의 기후 변화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또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 기후 변화는 추상화로 다가오죠. 근데 미세먼지는 지금 온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하나의 시그널이다. 책 제목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주 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문명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 미세먼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 사장님께서 이걸 좀 관통하는 한번 책을 찾아봐라. 그래서 저도 막상 국내에 나와 있는 책들이 어떤 건 아주 전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떤 거는 또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마땅한 책을 좀 물색가 는 차에 그 지난 연말에 이 시그널, 정확한 제목은 이제 Climate Change in Human History죠. 인류 역사에서의 기후 변화, 프리히스토리, 선사 시대에서 현재까지를 한번 그 궤적을 찾아보자는 건데, 그런 통시적인 접근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게 이 벤자민 리버반이라는 그 피츠버그 대학의 역사학자와 또 엘리자베스 골든이라는 그 지구과학자, 기후과학자의 합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이 기후변화를 총체적으로 마스터한 분은 없어요.
그런 기업도 없고 그런 나라도 없고 학자로서도 이 거대한 도전을 완벽히 체계적으로 마스터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많이 이제 알려진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도 사실 21세기가 던지는 최고의 도전이 기후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기후변화를 이해하려면 흔히들 말하는 학제적 또는 횡단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후변화를 이해하려면 저는 전혀 그 기후과학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외교학과를 나왔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사회과학을 한 국제정치경제를 전공한 사람인데,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이제 기후와 관련된 과학적인 지식,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물리학, 화학, 지구, 과학 등등 그런 기초과학적인 연구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기후변화가 우리 문명, 우리 경제에 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환경경제학 또는 기후경제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작년에 노드하우스라고 예일대 교수가 세간의 예상을 뒤엎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분은 기후를 우리 경제 속에서 어떻게 내재화시킬 것인가, 경제 바깥에 있는 흔히 말하는 그 익스터널리티를 우리 경제 안으로 어떻게 끌어들여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걸 공부하신 분이고요. 그걸로도 당연히 모자랍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하느냐? 역시 그 녹색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뭐 흔히 말하는 요새 뭐 전기차나 뭐 에너지 저장 장치나 아니면 사장님이 이제 이끄셨던 그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들이 공학적인 차원에서 또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강구돼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어제 이리나 보쿠바라고 그 유네스코 사무총장 하신 분하고 국립외교원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라는 도전은 아주 장기간 지속되면서 더 악화될 텐데 그 대응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입니다. 정부입니다. 근데 기후변화는 국경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개별 국가는 국경을 초월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협력하려고 설계된 나라,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절실하게 필요한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내기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정치 5년마다 이제 투표로 뽑는 이 정치는 유권자들이 여기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한 그냥 흘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이건 not in my term. 이건 다음에 누군가가 해야 돼. 근데 미세먼지는 이제 국민적인 공분을 샀고, 야, 이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정치적인 압력을 직면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부가 이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어떤 그 임계점을 넘어설 정도로 치달으니까 이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하고 나타났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그 정치 권력을 빌려주는 정치 시스템으로서는 이 문제를 풀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종합적인 횡단적인 연구와 협력이 필요한 분야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저도 같이 볼 겸해서 권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독해하기로는 두 가지 질문을 이 책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선사 시대와 현재 이르기까지 기후 변화와 인류 문명을 쭉 조망하면서 맨 첫 책 앞부분에 나오죠. 인간의 조상인, 해부학적으로 인간의 조상인 침팬치와 고릴라의 그 우림에 살고 있는 야생 개체 수는 뭐 15만 안팎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적어서 좀 놀랐는데 아마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책에서는 더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림을 벗어나서 같은 조상을 두고 있는 인간의 개체 수는 70억이 넘는다.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침팬지나 그 고릴라나 인간이 즐겨 먹던 음식은 그 우림에서 레인포레스트라고 그러죠. 거기서 나오는 과일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기후가 변화하면서 건조해지고 그 과일이 나오는 것도 한정적이고 하니까 침팬지와 고릴라는 그래도 더 깊은 숲속에서 서식처를 옮기지 않고 지냈는데 이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삶의 환경을 찾아서 이제 밖으로 퍼져 나갔다라는 거죠. 즉 기후 변화가 엄청난 도전이었지만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가 여기까지 오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두 저자는 지구과학과 기후과학과 역사학의 종합적인 관찰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인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맨 마지막 챕터를 보면 이제 논쟁에 관한 얘기가 소개되어 있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 대로라면은 저는 미세먼지는 우리한테 정말로 어떤 조기 사망을 가져오는 아주 좀 치명적인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후변화는 인류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러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고 흔히들 이쪽 동네에서 쓰는 용어가 business as usual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대로 하던 대로 한다면은 인류는 이제 금세기를 끝으로 이 지구에서 사라질 그 종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기후변화를 통해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큰 문제 제기입니다만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라는 걸 제가 이제 우리들의 미래가 바로 길 앞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상하게 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신문과 방송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기업에 잠깐 좀 몸을 담았다가 신문 기자 생활을 했고 그 워싱턴 특파원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조금 이상한 길로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 지식 포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원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면은 금융위기, 아시아 금융위기가 휩쓸던 시기였어요. 97년부터 2000년. 여기 어르신들은 뭐 생생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나라가 거지가 됐다. 뭐 워싱턴 포스트나 월스트리트를 보면 완전히 한국을 조롱하고 뭐 걱정하는 듯하면서 굉장히 그 IMF 협상의 결과는 한마디로 뭐였느냐? 돈 준 사람이 돈 더 벌어, 돈 빌려준 사람만 득을 보고 돈 꼬간 한국은 상당한 불이익을 본 걸로 귀결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가 그 IMF의 뭐 깡드시 총재도 뭐 하여튼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올펜슨 세계은행 총재, 서머스 재무장관도 다 만나봤어요. 하도 그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근데 예를 들면 채무 채권 관계에서는 돈 빌려간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돈 빌려간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일방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재무부가 그 모든 설계 뒤에 있는 이건 논문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한 어떤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걸로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재무부라는 존재가 있고 미국이 만든 IMF라는 기구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투자한 채권자 거대 금융기관이 있고 또 신용평가 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스탠다드 푸어스니 뭐 무디스니 정말 초롱성을 이루면서 이른바 랜더스 인터레스트를 철저하게 지켜가는데 한국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착한 학생으로서의 모범적으로 시키는 대로 해서 나름대로 조기에 위기 수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뭘 절실히 느꼈냐면 한국은 한국의 입장을 밝힐 만한 어떤 그 플랫폼도 없고 그런 입장 플랫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의제를 설정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훈련도 전혀 안 돼 있다. 요즘 말로 하면 소프트 파워가 없는 그냥 수출 잘했던 국가였다. 뭐 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세계 지식 포럼을 만들어서 우리도 저 다보스 포럼과 같은 일종의 플랫폼을 하나 갖고 우리가 좀 주도하는 의제 설정도 하고 우리의 목소리도 좀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공유하자. 뭐 이런 취지로 그런 걸 만들면서 제 업무가 좀 미래에 관한 일들을 많이 다루게 됐어요. 그과 연결해서 이제 비전 코리아라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이 마치 호두까기 그 기계처럼 넛크래커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에 대한 것들을 전문가들하고 함께 찾아가는 이런 일들을 했었고 SBS 가서도 그 서울 디지털 포럼이라는 거, 그다음에 또 미래 한국 리포트 등등을 하면서 좀 미래 학자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미래에 관한 한국을 좀 시야를 좀 앞으로 가져가서 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좀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의 국정기획수석실의 미래비전 비서관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받았을 때 첫 그 숙제가 뭐였냐면 대한민국이 2008년이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주년인데 그 앞으로의 키워드는 뭔지를 각 분야 전문가들하고 좀 찾아서 좀 제시해봐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에서는 특히 이제 언론에서는 뭐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공직에서 한다는 건 좀 전혀 차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미래에 대한 관점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그 미래라는 관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미래라는 거는 우리 여기 한자로 보면은 안일미에 올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지 않은 겁니다. 오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또는 동양 사람들이 이 미래라는 거를 한 거는 오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이죠. 그러니까 내일도 미래고 모레도 미래가 되는 겁니다. 오지 않는 걸 보니까 당연히 신경을 들쓰게 돼 있죠. 근데 피터 드러커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현대 경영학의 원조라는 분은 전혀 다르게 미래를 디파인합니다. 미래는 something that has already happened. 이미 일어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일어난 것 중에 더 커질 기회나 도전 이렇게 미래를 규정을 해야 미래에 대한 정책, 미래에 대한 대책이 힘을 얻게 된다. 요거랑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만 요즘 젊은 학생들은 저 피터 드러커를 잘 모릅니다. 근데 SF 소설가인 윌리엄 깁슨이 한 말은 제법 많이 알아요. 미래는 여기 와 있다. 하지만 not very evenly distributed. 균등하게 배포된 건 아니다. 미래를 먼저 선견한 사람한테는 먼저 기회가 선점하게 마련이고 안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 미래는 그렇게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미래라는 것은 앞으로 더 커질 이미 와 있는데 더 커질 어떤 기회나 도전 이런 걸로 규정을 하면서 언론에 있을 때나 또 청와대에 갔을 때 미래비서관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굉장히 평범한 상식하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이제 제가 아마 저 김홍진 사장님께서는 훨씬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인류의 역사 자체가 도전이 오면 거기에 응전해서 챌린지 앤 리스폰스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거다.
그래서 기회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회라는 것을 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같이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은 사람한테는 새로운 기회 자체보다는 우리한테 주는 도전이 뭔가를 좀 주목하는 습관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리스크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라는 말은 그 라틴어로 run into danger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위험에 처하다, 위험 속으로 들어가다. 근데 골프 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건 해자드랑 다릅니다. 해자드는 들어가봤자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워터 해자드 그러면 저는 골프를 잘 못 칩니다만 피하는 게 좋죠. 해자드는. 근데 리스크는 그걸 극복을 해서 더 나은 것을 얻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대항해 시절에 그 항해술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리스카레라고 해가지고 그 암초 등등을 넘어서는 그 기술을 리스크로 풀이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현대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다루는 곳 중에 하나가 김홍진 사장님 말씀하신 그 다보스 포럼입니다. 제가 이제 다보스 포럼에 지금은 아닌데요. 그 글로벌 어젠다 카운슬 멤버로 몇 년간 지낸 게 있습니다. 다보스에서 뭐 여러 가지 현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는 국가 경쟁력 리포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현지에서는 덜 중요해요. 훨씬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이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라는 겁니다. 올해로 이제 14년째를 맺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일어난다면 이 리스크가 10년 안에 일어난다면은 많은 나라, 많은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14년째 계속해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 그다음에 그 와튼 스쿨, 그다음에 싱가포르 등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한 2천여 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함께 이 작업을 끌어냅니다. 왜 그런 거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야 뭐가 위험한 거구나라고 알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정치, 비즈니스를 이끄는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리스크 리포트의 진짜 목적입니다. 올해 발표된 거,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다 아실 분들이니까. 올해 발표된 것에서 탑 리스크로 손꼽힌 게 아마 제 주제와 연관이 있을 테니까 짐작을 하실 텐데 이 왼쪽 축은 일어나면 임팩트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일어날 가능성 자체가 높은, likelihood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 4사 분면의 리스크는 이른바 탑 리스크라고 보이는 건데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이걸 좀 확대해서 단연 클라이밋 체인지가 글로벌 넘버 1 리스크로 여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 그거랑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상이변, 익스트림 웨더 이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후는 내일의 문제고 기상은 오늘의 문제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이제는 사실은 저런 그렇게 구분도 하지 않아요. 함께 묶여 있는 걸로 보는 추세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워터 크라이시스 이런 것들이 탑 리스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관념하는 리스크라는 거는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의 심화, 일자리 위기, 금융시장의 불안정. 이거 탑 리스크에 들어가는데 요 밑에 있어요. 여기 뭐 재정 위기 뭐 이런 거 있죠. 요번에 새롭게 등장한 거는 이제 그 4차 산업이 진전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이버 어택 뭐 이런 문제, 해킹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리스크로 대두되는데 어쨌든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후변화는 그 자체도 크지만 말씀드렸더니 물 위기 지구라는 거는 밖에서 볼 때는 그 워터리 플래닛이라고 그런답니다. 만약 우주인이 본다면 지구는 정말 물이 많은 행성으로서 대기가 1도 올라가면은 온도가 1도가 올라간다면은 대기의 그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카패시티가 한 5% 정도 늘어난대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기상이변과 밀접한 연결을 맺고 있는데 물, 식량, 에너지와 함께 넥서스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더 의미가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그랬느냐? 작년에 이제 여름 폭염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작년에 폭염이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지금 호주가 우리가 여름에 겪었던 폭염을 한참 겪고 있습니다. 이제 좀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작년에 그런 아주 이례적인 폭염 때문에 이게 19년에 탑 리스크로 올라온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18년에 했을 때도 클라이밋 체인지가 탑 리스크로 압도를 했고 17년에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large scale inventory migration, 말이 굉장히 고상한데 대규모의 비자발적인 이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난민이죠. 난민의 근본 원인이 사실 기후 난민입니다. 살다가 못 살아서 남의 나라로, 남의 고장으로 갔다가 그 충돌, 갈등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거긴 물론 이념적, 종교적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정든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climate refuge라는 말이 어쩌면은 제가 이제 그 청와대에 있을 때 영국의 기후 안보 대사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해군 제독 출신입니다. 근데 해군 제독이 어떻게 기후 안보는 어찌된 영문입니까? 했더니 영국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은 뭐 핵무기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후 변화로 그 남쪽 유럽이나 북쪽 아프리카에서 못 살겠다고 국경을 무너뜨리고 난민들이 몰려왔을 때의 갈등, 그게 3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그래서 자기가 해군 제독 출신으로서 기후안보대사를 맡고 있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미국 CIA 리포트나 등등 보면요, 클라이밋 레퓨지가 앞으로 그 세계 분쟁에 아주 큰 요인이 될 것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7년에도 기후변화가 탑 리스크로 꼽혀왔고요. 2016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년 연속, 제 기억으로는 9년 연속 기후변화가 세계의 정치, 경제, 비즈니스, 과학기술을 이끄는 사람들한테 넘버원 리스크로 꼽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 정도 인식은 솔직히 아니에요. 뭐 우리는 또 워낙 남북 문제 뭐 등등 굉장히 많아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좀 우리나라 식자들이나 지도자들은 기후변화를, 그건 뭐 중요하긴 한데 지금 당장 신경 쓸 건 아니잖아, 이른바 put aside 하는 경향이 큽니다. 물론 트럼프 같은 분도 있는데 뭐 우리만 그런 거냐. 사실 또 많은 나라들은 이거는 그래 중요한 건 알겠는데 지금 그거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곤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몰입하시는 분들은 그런 그 이완된 인식에 대해서 정말 아쉬워하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인간 자체의 존립에 관한 도전인데 너무나 인식이 아니하다, 이런. 예,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기후 변화 이와 관련된 기상이변, 자연재해, 물, 식량, 에너지 위기가 탑 리스크로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고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조사기관 중에 하나인데 작년 말에 조사했던 것도 같습니다. 뭐가 탑, 여기는 이제 threa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기후변화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지금은 조금은 이제 그 숨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만 중동의 그 종교적인 분쟁, ISIS, 사이버 어택. 사이버 어택은 앞으로 계속 커질 리스크 같아요. 제가 볼 때도. 5G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시큐리티 이슈로 커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게 이제 올라왔던 게 북한의 핵 문제가 이제 글로벌 리스크로 인식이 꼭 남북 문제가 아니라
뭐 이런 게 있었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연 그 탑 리스크로, 글로벌 리스크로서는 그 기후 변화가 손꼽히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있는데 작년 여름에 그 폭염을 겪으면서 저는 내심 이제 좀 기후 변화 대응이 좀 더 강화되려나 이런 기능을 했습니다. 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마침 그 즈음에 전 세계 6개국인가 7개국의 그 선도적인 지구 과학자들이, 기후 과학자들이 아주 의미 있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Hot House Earth라는 이 그린하우스 온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열탕화되고 있는 지구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논문의 주 저자를 모시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폭염, 그 기저에 있는 기후 변화는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좀 학술적인 어떤 토론하고 점검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분 중에 한 명인데요. 그 덴마크의 그 코펜하겐 대학에 저보다 한 차원 높습니다. 근데 서스테이너빌리티 센터를 이끌고 계시는데 캐서린 크리스텐슨이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이 거의 임계점에 와 있다. 사석에서는 훨씬 더 심한 말을 합니다만 학술적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엔스로포센, 이 우리가 읽은 책에서도 나오지만 인류 시대에 지구의 기후 시스템의 궤적은 이 복원력을 잃고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태핑 포인트라는 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던 어떤 지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태핑 포인트를 쳤느냐 안 쳤느냐 이런 이제 대중적인 관심에 쳤다 안 쳤다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과학자들은 다가오고 있다. 근데 사석에서는 이미 쳤는지도 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지금 뭐 기술 발전의 속도도 엄청나지만 Great Acceleration, 엄청난 가속이 붙고 있는 것만큼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일이다. 과연 우리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 거의 이제 못할 지점에 와 있다라는 게 이 학술 논문에 공통된 전달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산업혁명 전과 후를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그 전까지는 자연현상, 자연이 일으킨 변화죠. 근데 산업화 이후부터는 인간이 기후변화의 도미넌트 팩터가 됐다. 지배적인 요소가 됐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그 책에도 나옵니다만, 뭐 뿌리에나 틴들이나 아렌리우스나 주로 북유럽의 과학자들이 이 조사해보니까 CO2가 올라가니까 온실 효과가 더 커지고 따라서 기온이 올라가더라. 초기에 이 학자들은요, 그러니까 CO2는 좋은 거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북유럽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좋잖아요. 근데 연구를 치밀하게 보니까 이게 온실가스의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작업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CO2가 늘어나는지를 체계적으로 그 조사하기 위해서 하와이에 그 마우나로아라고 산 꼭대기에 그 구름 위에 관측소가 있는데요. 그런 다른 잡 요소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CO2를 측정할 수 있는, 대기를 측정할 수 있는 관측소가 생겨서 58년에 측정한 게 315 ppm이었습니다. 근데 얼음 코어로 봤을 때는 이제 280, 산업화가 시작될 즈음에서는 285 ppm이었죠. 요 자체도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이때만 해도 이상적으로 봉쇄할 수준이 350 ppm이었어요.
350 ppm. 350 ppm이 넘어가면 우리는 위험하다. 350 ppm이 저지선이었습니다. 초기 기후 행동, 기후에 대한 대응으로서. 근데 지금 불과 한 60년 만에 지금 410 ppm이 넘었어요. 단적으로 이게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 기후변화의 속도나 규모에 비해서 100배, 1000배 이상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휴먼 메이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 이거는 이제 과학자로 치지를 않습니다, 사실. 물론 아직도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이. 근데 그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경우가 에너지 기업의 스폰서를 받거나 뭐 좀 뒤틀린 사고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회성 박사가 지금 IPCC 의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IPCC가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그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인데, 이미 2019년에 2013년에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되게 드문데 extremely likely. 이건 이제 99%. 100%라는 말을 과학자들은 써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과학자가 아니라서 이건 지극히 인간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도 학문적으로 이제 그 충족세라는 건 지질학자들이 동의를 내려서 이때는 과거랑 다른 단절적인 변화가 있었다. 충족세, 홀로센이라는 말은 학문적으로 확립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인류세라는 말을 공공하게 쓰고 있어요.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 인류가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인류를 칭찬하려고 만든 말이 아니고요. 인류가 변화시킨 지구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지질. 안스로포센. 이 책에도 몇 문장이 이게 나오던데요. 그래서 여기도 부분적으로 소개됐습니다만 제가 잠깐 이 변화가 어떤 걸 우리한테 의미하는 건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침하고 밤하고 낮하고 그 기온차만 해도 뭐 10몇 도씩 되니까 야 1도 올라간 게 뭐가 대수로,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분야를 다루기 전에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이랬는데 이 장기적인 그 세계의 기온 평균의 변화가 갖고 있는 의미는 실제 우리의 애가 살고 있는 환경에 주는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도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변화를 겪고 있는 1도 정도. 산업화 이전에 불과 1도 정도 올랐는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폭염. 2001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16번의 여름 중 16번이 2000년 이후로 발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극단적인 기상 이변, 예를 들면 홍수, 가뭄, 이게 1도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곡물 재배, 식량 추수에 장애가 있어서 농업의 실패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물 위기.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제주도 자주 들어갑니다만 제주도의 그 용도함인가 거기는 이미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못 들어가게 해놓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이 이제 일부 지역은 사막화되고 있고, 그린랜드를 제가 2011년 9월에 한번 여러 가지 이유로 대통령과 함께 갔는데 실제로 그린랜드가 그린하더라고요. 그 8, 9월은 모기가 너무 많아서 그린랜드 사는 원주민들도 밖으로 나온다고 그럽니다. 9월이 그린랜드의 변화를 방문할 수 있는 적기인데 실제로 푸른색이에요. 그린 색깔이에요. 이런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손실. 그다음에 아까 그 산호초의 그 백화 현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다의 산성화. 왜냐하면 지금 태양 에너지의 80% 이상이 바다가 이제 그 흡수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바다가 일종의 그 담요처럼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데 이 바다가 언제 폭발할지
지금도 바다에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 양은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 5개 정도에 해당된다 그러거든요. 매일 가치가. 근데 바다가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줄 수 있는 것인가를 과학자들이 모릅니다. 제가 그 세계 인류의 기후과학자들 가끔 학교에 불러서 이건 known unknown이다 이거죠. 뭘 모르는지는 우리가 알아.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바다는 과연 어떻게 이 기후변화를 언제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까 그게 티핑 포인트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확신을 안 갖는 것도 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1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2도 정도 되면 어떤 게 이 아마존 열대우림 전 세계 산소의 10% 세계의 허파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반나로 변화할 가능성이 2도에서 2.5도 정도 된다면 상징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스마 그거 뭐라 그러죠? 우리 천식? 그런 거 할 때 갑자기 산소 마스크를 확 빼는 거랑 같은 효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도가 넘어가면 벌써 인류가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게 되고, 그리고 ADB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이러한 변화로 기후 난민이 아시아에 4억 명이 생길 것이다. 2030년까지. 좀 너무 숫자가 센 거 아닌가. 저도 더 확인하고 싶은데 이거는 반 총장님이 연설하면서 이 숫자를 발표를 해서 제가 그냥 일단 신뢰하고 오늘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드뱅크에서 낸 건 한 2억 명으로 추산을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만큼 더 심각하게 가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럼 이제 뭐 있어요.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쭉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파리 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파리 협정에 각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내놨어요. 근데 그걸 다 충실히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3도 가까이 오를 가능성이 금세기에. 그래서 degree of ambition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실제로 하는 거는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도요 원전 걷어차고 나서 석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쉬쉬하면서 말을 못해요. 지금 온실가스가 쭉 올라가고 있어요. 국제사회에 약속한 거 절대 못 지킵니다. 이대로 하면. 로우 카본 에너지의 전환이 절대적인 과제거든요. 그래서 IPCC나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하고 원자력은 2050까지 1.5배 내지 2.5배 더 늘려야 된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원전을 차버리고 석탄을 늘려요. 그 미세먼지 늘어나죠? 온실가스 더 늘어나죠? 저는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독일식, 영국식이 있는데 독일은 재생에너지에 박차를 가하는 에너르게 밴더라고 하죠.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엄청 하죠. 근데 탈원전을 했죠. 그래서 갈탄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제가 작년 연말 폴란드 환경 선진국이 가장 치욕스러운 상을 받는 걸 목격을 했어요. 올해의 화석상. 왜? 갈탄 발전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원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20년까지 큰 소리 치던 걸 못 지킵니다. 라고 시인을 했어요. 그래, 잘난 척 하더니. 독일 존경할 만한 국가입니다만 로우 카본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조금. 영국은요. 저도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영국의 기후변화 헤드가 와서 너희 나라가 그 석탄을 가장 많이 썼을 때는 어디 정도 수준이었지? 그러니까 100%였지. 우리는 산업혁명한 국가로서. 물론 100%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석탄을 통해서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가 영국이고 영국에 얼마나 석탄 광산이 많습니까? 근데 영국이 선택한 길은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하게 줄이고 원전을 일정 부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의 입장에 따른 로우 카본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에너지 정책 기본인데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큰 지금 실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이대로라면은 많은 학자들이 3도 좀 넘어갈 거야. 상당한 노력을 해도. 근데 3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말로 티핑 포인트를 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 기후과학자들이 아주 잘 쓰는 말이 레질리언스입니다. 복원력을 가질 수 있느냐. 2도까지는 그래도 다시 좀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3도는 복원할 수 없는. 그래서 이 피드백 강화 작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방향으로 관성을 갖고 쭉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3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인간은 이런 3도 이상 올라본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인류 문명. 인간이 지구에서 이렇게 출현해서 지내온 동안 3도 이상 올라간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억 정도의 인간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가 이제 3도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4도, 5도 하면 끔찍한데 6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 사실 CO2가 대단히 큰 문제지만 CO2보다 한 몇십 배 더 그 위력이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게 이제 메탄입니다. 메탄은 이제 농경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늘어나는데 가축의 어떤 그 가스에서도 나오고 사체. 동토지대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묻혀 있는데요. 저것이 분출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옥의 지구가 되는 거죠. 2억 5천만 년 전에 있었던 5번째 멸종, 지구에 사는 모든 종의 95%를 절멸시켰던 그런 것이 재현될 가능성이. 그래서 Sixth Extinction이란 말도 나사에서 하곤 합니다. 이 슈퍼 그린하우스 이벤트로 인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겁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많이 그렇다고 치는데 바다에 잠겨 있는 그 메탄 이럽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른바 바다의 폭발 현상이 좀 그 대중적인 용어로는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 위력이 어느 정도냐. 이건 지금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총 보유량, 총 축적량의 10,000배에 해당될 거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인간 문명이 뭐 아주 극소수의 부자가 저기 북극이나 남극에 별장 짓고 실제로 그런 할리우드 영화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하니까 보기 싫은 인구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디로 도피하고 아니면 다른 행성으로 가거나. 6도는 좀 과격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도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되게 동의하는 수준의 변화고 지금 최근에 지난 제가 그 컨퍼런스에 초대했던 사람의 말씀 빌리자면 대가속이 붙고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탑 리스크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